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 초기에 관여한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다음 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만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보강 조사에 힘쓰는 모습인데요. 그 밖에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장동 의혹 관련자 소환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2팀장을 지난달에 이어서 다시 소환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한 씨는 지금 현재는 2팀장이지만 당시에 대장동 사업이 개발 당시에는 1팀 소속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원래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는 원래 2팀이 주관 부서로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네.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주관 부서가 2팀에서 1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대장동 사업을 1팀에서 주도를 했는데요. 지금 한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소환된 한 씨 같은 경우는 1팀의 소속 직원으로서 네. 이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이 한 씨로부터 받아야 되는 진술 같은 경우는 이 초과 이익 환수 조각 같은 게 지금 7시간 만에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가 있었으며 네. 또 어떻게 이 팀에서 추진했던 것과 1팀에서 추진했던 게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 남욱 변호사라든지 김만배 씨나 아니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밝혀줄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씨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의 조사가 이뤄질 것 같다 짚어주셨고요. 또 어제는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 씨를 조사했는데요. 이 배모 씨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김만배 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배 씨는 대장동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120억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배 씨 본인은 그냥 투자자였을 뿐 자기는 대장동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 씨는 이 배 씨로부터 이 대장동 팀을 소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 씨도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출자금에 비해서 많은 수익을 거둬들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네. 그래서 검찰은 이 대장동 사업 세팅에 있어서 배 씨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렇게 막대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 초기에 자금줄을 댄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어제 조모 씨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도 조사했을까요? 네, 조모 씨는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척이자 정영학 회계사의 대학 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 초기에 대장동 팀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준 혐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검찰은 조 씨를 통해서 대장동 사업의 초기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혹시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이 부분을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조사를 했을 거고요. 네. 또 조 씨가 중요한 부분은 조 씨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조사할 당시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2011년에는 기소가 되지 않다가 2015년에 들어서야 이 기소가 되어서 처벌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11년에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조사할 당시에 주인 검사가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로부터 윤 후보가 지금 이거 직무유기한 거 아니냐, 부실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으로 지금 고발도 된 상태인데 네. 얼마 전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부실수사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 씨에 관련해서는 초기 대장동 사업의 초기 사업에서 자금 대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배임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밝혔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조사를 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2011년에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있을 때 부실 수사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진술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그 부분도 좀 수사가 본격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당시에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확보하는 데 관여했던 개발업자 정모 씨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요즘 소환받은 그 관련자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관련자들 연달아서 부른 게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만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소 전에 막판 혐의 다지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구속 기한이 22일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19일이니까 사실 네. 3일 안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수사팀에서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아마 결론도 어느 정도 지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사 막바지에 참고인들을 많이 부른다라는 것은 네. 새로운 사실관계를 밝히거나 아니면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수사했던 이 배임 혐의를 좀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살을 붙이거나 아니면 좀 더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참고인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대장동 개발 의혹 짚어봤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선수로 지목된 관련자들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먼저 이 주가 조작 사건, 물론 지금까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언제 일어난 것인지 또 어떻게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건지 변호사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도이치모터스는 2009년에 우회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회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고두박질을 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는 네. 이른바 선수들이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주가 조작을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한 시점이 아마 2009년 11월 정도로 경찰은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당시에 주가는 1,9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 조작을 지시를 한 이후에 4,000원으로 올라가고 2011년 후반에는 거의 7,0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방식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계좌라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얻어와서 인위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호재성인 내부 정보를 외부에다 흘리는 방법으로 주가 조작을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검찰은 이제 이런 수법으로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 그러니까 우리 돈 636억 원 가량을 직접 매수하거나 고객들이 매수하게 유도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가 조작은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네, 주가 조작 같은 경우가 즉 시세 조종 행위는 사실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그리고 또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가 조작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네. 근데 그로 인한 얻어들인 수익이나 아니면 손실액에 따라서 오히려 가중처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의 636억 원 상당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익으로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네. 벌어들인 이익의 3배 이상에서 500 이하까지 벌금까지 병과가 되어서 굉장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에 밑천을 댔다, 속칭 전주였다, 이런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김 씨의 연루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관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주가 조작을 하려면 인위적으로 주식 거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가 조작 세력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자본을 차입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시장법에서 이 주가 조작을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데 이 규제하는 대상이 단순히 실질적으로 시세 조종 행위를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시세 조종에 쓰일 걸 알면서 본인의 계좌라든지 돈을 위탁한 사람도 같이 처벌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이런 시세 조종 행위를 알면서도 돈을 대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윤 후보 측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공개를 하면서 네. 오히려 이렇게 4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 조작은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래서 김건희 씨가 이 돈을 정말 이 시세 조정 행위에 쓰일지 알고 주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주었는지 이게 사실 관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양측의 의혹을 제기하는 측의 입장과 그리고 당사자들의 입장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네.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 당사자를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사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당시에 그 과정을 알고 있었냐, 이게 관건이 될 거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김건희 씨의 소환도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관련자들이 오늘 첫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데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계속 불거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계좌를 이 관련자들한테 주었을 때 이걸 정말 주가 조작에 사용이 될지 알았는지 그리고 지금 윤 후보 측에서 공개한 계좌 내역을 보면 어느 시점까지고 그 이후 시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보는 주가 조작의 시기는 그 이후도 사실은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씨의 소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전망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죠. 래퍼 장용준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또 공무집행 방해, 상해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짚어주실까요? 네, 장 씨는 지난 9월에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옆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냅니다. 왜 무면허 상태였냐 하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면허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면허 취소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면허뿐만이 아니라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그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측정을 요구를 하자 이거에 대한 거부를 하고 심지어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장용준 씨가요, 지난달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 첫 재판이 열리잖아요.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서 이번에는 장용준 씨가 나와야 할 텐데 그럼 재판장에서도 혐의를 좀 인정하고 그럼 반성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장 씨 본인도 연예인 활동을 하는 공인이기도 하고 네. 또 정치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달아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공분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본인이 불출석하고 포기를 하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도 이 반성하는 태도가 지속이 될지 아니면 정작 재판에 나와서는 본인의 혐의를 일정 부분 부인을 하는 부분이 나올지 이 부분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죄질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서 부인을 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성하는 모습,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과연 처벌이 어떻게 내려질지가 참 관심인데 우선은 이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장 씨가 앞서 말씀 주셨지만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문제가 될 건데 그러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일단 장 씨는 2차례 이상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이 되는 이 네. 윤창호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에 처해지게 되는데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하지 않고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부분도 있고 이번엔 심지어 공무집행방해도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재판부가 봤을 때는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돼서 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법정형에는 이제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실형을 피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이나 아니면 죄질을 봤을 때는 벌금형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벌금형은 어렵고 이번에는 실형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이스피싱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경찰이 휴대전화 번호를 조작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14명을 붙잡아서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수법을 이용한 건지 또 어떻게 꼬리가 잡힌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네. 070이라든지 인터넷 전화나 아니면 국제 전화가 오는 건 받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을 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또 알고 이런 인터넷 070 전화나 국제 전화를 그 휴대전화인 010 번호로 조작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걸 조작을 할 수가 있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발되게 된 계기도 이 모텔의 대표가, 모텔 업주가 모텔에서 핸드폰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고 혹시 이거 범죄에 사용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했다가 적발이 된 건데 네. 이 적발을 하고 보니까 이들은 모텔이라든지 아니면 고시원이라든지 이 추적이 어려운 장소를 선택을 해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이 국제전화 번호나 인터넷 번호를 010 번호로 바꿔주는 불법 중계기를 설치를 해놓고 해서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을 원활하게 이 범죄 행위를 도와줬다라는 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구인 광고를 보고 이 일을 하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인가요? 요즘에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현금 전달책이라든지 아니면 단순 가담자들을 잡고 보면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계기를 보면 전단지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광고판에
고액 알바, 뭐 네. 고수익 알바 이런 걸 보고 이제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게 단순히 나는 단순 가담자 또는 단순히 뭐 현금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절대 면제되는 건 아니고 그 죄책을 다 지셔야 된다라는 거는 조심하셔야 하기 때문에 어떤 고수익 알바라든지 고액 알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의심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들이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피해자 55명에게 무려 17억 원가량을 가로챘다고 하고요. 이제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액 알바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큐브 박주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